고려 말 나라는 안으로는 썩어가고 밖으로는 적들의 칼날이 날마다 국경을 넘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1335년 함경도 영흥부 흑성리, 지금의 함경남도 용천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훗날 조선을 세운 태조입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누구도 이 변방의 아이가 역사를 바꿀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성계의 집안은 대대로 동북면의 토착 세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한사는 원나라에 복속된 쌍성 총관부의 천호였고, 아버지 이자추는 고려에 귀순하여 동북면 병마사가 된 무장이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이자추는 1356년 공민왕 5년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되찾는 대업에 참여했고, 이후 의주 목사를 거쳐 동북면의 실력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성계는 바로 이런 군사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말과 활, 병법을 익히며 자랐습니다. 국경지대의 삶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여진족이, 남쪽 해안으로는 왜구가 끊임없이 침입했습니다. 특히 1350년대부터 왜구의 침략은 극성을 부려 고려의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경상도는 물론 개경 근처까지 약탈당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고려 사저료는 왜구가 해마다 쳐들어와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좋은 선이 끊겨 나라 살림이 텅 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처음 역사의 무대에 오른 것은 1361년 그의 나이 27세 때였습니다.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던 위급한 순간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 것입니다. 정세훈, 이방실 등과 함께 적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운 이성계는 이때부터 조정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은 그의 공을 치하하며 동북면 병마사의 직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성계의 명성을 드높인 것은 여진족과의 전투였습니다. 1362년부터 1370년대까지 이성계는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며 연전연승했습니다. 특히 1367년 함주 전투에서는 나하추가 이끄는 대규모 여진 연합군을 격파했고, 1370년에는 동령부를 정벌하여 고려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태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활을 쏘면 100번 쏘아 100번 맞추니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좌우에 2개의 화살통을 차고 다녔기에 사람들이 쌍활장이라 불렀다. 이성계의 활솜씨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보통 무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궁술 실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의 기록인 용비어천가에는 적의 장수를 백보 밖에서 정확히 맞추어 떨어뜨렸고, 날아가는 기러기를 쏘면 어김없이 명중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장이 섞였겠지만 당시 그의 무예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단순한 용맹한 장군에 그쳤다면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전장에서 승리를 거듭하면서도 동시에 고려 왕조의 깊은 병폐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1374년 공민왕이 시해당하고 10살의 우왕이 즉위하자 조정은 권신 이이님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이님은 친원파 세력의 수장으로 명나라와는 대립하고 원나라의 잔존 세력인 북원과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성계는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변방을 지키며 왜구와 싸웠습니다. 1377년 지리산 근처에서 왜구를 무찌른 황산대첩, 1380년의 운봉 전투에서 왜구의 거점을 완전히 소탕한 것은 그의 군사적 능력을 입증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특히 운봉 전투는 고려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성계는 지리산 자락에 숨어있던 왜구 500여 척의 선박과 근거지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날 이후 왜구의 침입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듭할수록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가? 왜 백성들은 굶주림과 전쟁에 시달려야 하는가?
개경에 올라갈 때마다 그는 목격했습니다. 권문 세족들이 넓은 토지를 차지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왕실이 무능한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그리고 정작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은 제대로 된 보급도 받지 못하고 싸우다 죽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1383년 이성계는 우군도통사에 임명되어 개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정도전, 조준, 남은 등 신진 사대부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젊은 학자들로 불교에 기반한 고려의 낡은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유교 국가를 꿈꾸던 개혁파였습니다. 정도전은 불시잡변이라는 저서에서 불교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성계는 이들의 생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무장이었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방에서 평생을 싸우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국경 너머의 여진족이나 왜구가 아니라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리 사욕만 채우는 부패한 권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388년 고려 조정에 중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고려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실권자였던 최영 장군은 격분했습니다. 우리 땅을 어찌 그냥 내줄 수 있는가? 그는 요동정벌을 주장했고 우왕 또한 이에 동조했습니다. 고려사 최영 열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영이 말하기를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출병을 만류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면 농사를 망친다.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면 왜구가 그 틈을 노릴 것이다. 넷째, 장마철에 활의 악교가 풀리고 군사들이 병에 걸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전해지는 사불가론입니다. 하지만 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겁이 많구나라는 말까지 던지며 이성계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1388년 4월 이성계는 좌군도통사로 5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고려를 살리는 길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위화도는 압록강 하류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성계는 장마로 물이 불어난 강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빗속에서 강을 건너 싸운다면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죽겠는가. 명나라는 우리보다 강하고 군량은 떨어지고 뒤로는 왜구가 노리고 있다. 이것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이다. 조민수, 이질한, 오사충 등 측근 장수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역사적인 회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군을 돌린다. 개경으로 돌아간다. 고려사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누구도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화도 회군, 그것은 단순히 명령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고려 왕조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변방의 무장에서 역성혁명의 주인공으로 이성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가 품었던 꿈,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전쟁으로 죽지 않는 나라, 정의로운 법이 지배하고 능력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388년 5월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는 장마철 폭우로 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5만 대군이 이 작은 섬에 갇혀 있었고 강물은 날이 갈수록 거세어져 건너편 요동 땅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군사들은 불안해했고 군량은 떨어져 갔습니다. 개경의 최영 장군은 계속해서 진군 명령을 보냈지만
이성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밤마다 장막 안에서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54세,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전투를 치르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싸우는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요동정벌은 그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고려사 이성계 열전에는 이때의 정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제장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여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첫째 불가하고 농번기에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은 둘째 불가하며 온 나라 군사를 몰아 북으로 가면 왜구가 남쪽을 칠 것이니 셋째 불가하고 장마철에 활의 악교가 풀리고 군사들이 질병에 걸릴 것이니 넷째 불가하다. 제장들이 모두 그 말에 따랐다. 이 네 가지 이유, 즉 사불가로는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이미 고려 왕조가 회생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했고 실제로 왕실의 정통성은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최영은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지만 시대를 읽지 못하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백성의 땅을 빼앗아 사유화하고 국가 재정은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조민수가 이성계의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신뢰하는 책사였습니다. 도통사님, 군사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질병으로 날마다 쓰러지는 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강을 건너면 우리는 모두 이국 땅에서 개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그러나 군을 돌린다는 것은 반역이네. 우리 일족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네. 조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반역이 아니라 구국입니다. 최영의 무모한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군사들도 백성들도 모두 도통사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성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마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에서 군사들이 움막을 치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월 22일 새벽, 이성계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군의 회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던 군사들은 곧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조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군사들이 기뻐하며 서로 축하했다. 우리가 살았다. 집으로 돌아간다. 외치는 소리가 위화도를 가득 메웠다. 압록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하는 5만 대군의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순간 자신은 고려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자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개경에서는 최영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성계가 명을 거역하고 군을 돌렸다니 즉시 체포하여 차명에 처해야 한다. 우왕 역시 패닉 상태였습니다. 조정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아무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 최강의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고 군사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것을 말입니다. 6월 초 이성계의 군대는 개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성계는 먼저 사신을 보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고려사에 실린 이 상소문은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신이 군을 돌린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지 사사로운 욕심이 아닙니다. 명나라는 하늘과 같은 대국인데 이를 치려하고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군에 징발하며 왜구가 호시탐탐 노리는데 전군을 북으로 보내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신은 다만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케 하려 할 뿐입니다. 최영은 끝까지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는 개경의 군사를 모아 이성계와 맞서려 했지만 대부분의 장수들이 이성계 편에 가담했습니다. 심지어 최영의 부하들조차 이성계 도통사가 옳습니다. 요동정벌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들도 은밀히 이성계를 지지했습니다. 6월 4일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구경했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엄격한 군유를 내렸습니다. 백성의 물건 하나라도 탈취하지 말라. 약탈하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린다. 실제로 그의 군대는 질서정연했고 어떤 약탈이나 폭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려 사저료는 이성계의 군대가 들어왔으나 백성들이 편안했다. 모두 이성계가 난을 평정하러 온 것으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최영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성계는 개인적으로 최영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성계가 최영을 만나러 갔을 때 최영은 꼿꼿이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한 일을 했는데 내가 반역을 하였으니 역적이다. 이성계는 깊이 절했습니다.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신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영은 고성으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그해 10월에 처형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이성계의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최영을 살려두었다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도전과 조준 등은 최영의 존재가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고려사 최영 열전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최영은 충성스러웠으나 시대를 읽지 못했고 강직했으나 지혜롭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고려 구세력의 종말을 상징한다. 우왕은 폐위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왕위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명분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의혹이었습니다. 고려사 우왕세가에는 우왕의 출생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왕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의 아들 창왕이 9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실권은 완전히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성계는 수문하시 중 즉 재상의 자리에 올랐고 정도전은 삼사좌사가 되어 정치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조준은 판삼사사가 되어 토지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손댄 것은 바로 토지 문제였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권문가는 수천 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정작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소작농이 되어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었고 재정은 파탄났습니다. 조준이 작성한 경제문감에는 당시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권세가들이 산천을 경계로 토지를 차지하고 백성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 떠돌고 있다. 1390년 과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모든 토지를 국가가 재조사하여 관리들에게는 품기에 따라 과전을 지급하고 권문세족의 사유지는 대폭 몰수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어찌 빼앗는가? 권문세족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이성계의 군사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유교적 이상 국가 왕은 이때 재상과 신하들이 합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 과거 제도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뽑고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구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389년 창왕마저 폐위되고 공양왕이 즉위했습니다. 이성계는 아직 왕위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려를 개혁하여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때 이성계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만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케 하고 싶을 뿐이다. 왕위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세력은 끊임없이 반발했고 여러 차례 역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91년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고려 충신들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고결한 유학자였습니다. 이성계와 정몽주의 대립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혁이냐 충성이냐, 새로운 세상이냐, 낡은 질서냐의 대결이었습니다. 1392년 4월 선죽교에서 정몽주가 이방원의 지시로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려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성계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정몽주는 적이었지만 그의 충절만큼은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위화도에서 군을 돌린 지 4년, 이성계는 마침내 역사의 분수령에 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새로운 왕조를 세우느냐 마느냐의 선택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변화를 원했고 신진 사대부들은 새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성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이미 죽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화도에 그 비 오던 날 이성계가 내린 결정은 단순한 회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왕조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500년을 여는 혁명의 첫걸음이었습니다. 1392년 봄 개경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려 왕조는 이미 숨이 끊어진 듯 했고 그 자리를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4년 이성계는 고려를 개혁하려 했지만 이제 그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낡은 병을 새 술로 채울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공양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1389년 즉위한 그는 공민왕의 칠촌 조카로 왕족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정통성도 약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신진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고려사 공양왕 세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이름뿐이었고 모든 정사는 이성계와 정도전 등이 결정했다. 왕은 다만 도장을 찍을 뿐이었다. 정도전은 이미 새 왕조의 설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조선 경국전의 지필은 거의 완성 단계였고 한양천도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주는 과전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토지 제도를 개혁했고 나무는 외교 문서를 작성하며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 자신이 망설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려를 개혁하여 살리고 싶었습니다. 역성혁명, 즉 하늘의 명을 받아 새 왕조를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유교 윤리에서 충은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신하가 왕을 바꾼다는 것은 대역죄였습니다. 비록 맹자가 폭군을 몰아내는 것은 혁명이지 반역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1392년 3월 이성계의 집에서 은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종, 조인옥 등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정도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고려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낡은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백성들도 신진 관료들도 모두 새 시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준이 거들었습니다.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권문세족의 저항이 얼마나 거센지 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고려라는 간판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계속 구체제 회복을 꿈꿀 것입니다.
고려 사저료에는 이 무렵의 정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문 세족들이 은밀히 모여 이성계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남은이 말했습니다. 명나라도 이미 고려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이 명나라 사신들과 접촉해 본 결과 그들은 새 왕조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공 관계와 사대 질서만 유지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명나라의 승인 없이 왕조를 바꾸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나는 다만 무장일 뿐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학문도 덕망도 부족하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이성계는 전장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정치에서는 늘 정도전 같은 사대부들의 조언에 의지했습니다. 정도전이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대감님, 왕이란 덕이 있고 백성의 신망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감만큼 백성을 사랑하고 군사들의 신뢰를 받는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공민왕 이후 20년 고려는 혼란과 부패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이제 하늘이 대감께 새 시대를 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성혁명입니다. 역성혁명, 하늘의 명이 바뀌어 새로운 왕조가 선다는 유교적 혁명론이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이요,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이 듣는 것이다. 즉, 백성이 원하면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정도전은 바로 이 논리로 이성계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성계의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섯째 아들 방원은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방원은 1392년 4월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습니다. 이색, 길제 등과 함께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 했던 고결한 유학자였습니다. 그의 시조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넣기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는 불멸의 충절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방원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정몽주를 제거하기 전날 밤 그와 술을 마시며 유명한 하여가를 불렀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는 회유였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선주교에서 정몽주는 쓰러졌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려사 정몽주 열전은 그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고려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고려를 지키려는 세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색은 은퇴하여 여주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쳤고 길제는 낙향하여 평생 고려의 신하임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새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력으로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1392년 7월 마침내 그 역사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문무백관들이 공양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도전과 조준이 치밀하게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고려사 공양왕 세가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7월 12일 백관들이 왕께 아뢰었다. 왕께서는 덕이 부족하시고 병이 많으시니 이제 현명하신 분께 자리를 물려주시는 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입니다. 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어찌 이 자리를 탐하겠는가. 다만 조상의 사직이 끊어지는 것이 슬플 뿐이다. 공양왕은 폐위되어 원주로 유배되었고 2년 후인 1394년 살해당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이성계의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신하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논쟁합니다. 태조실록은 이 부분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양왕과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왕조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7월 17일 수창궁에서 백관들이 이성계를 추대하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이성계는 3번이나 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이다. 어찌 감히 왕위에 오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도전을 비롯한 신하들이 재삼간청했습니다. 대감께서 오르시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공적인 의무입니다. 드디어 이성계가 옥좌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무장이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조실록은 그날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관들이 절을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상은 눈물을 흘리셨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눈물이었다. 국호는 조선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나라 홍무제에게 조선과 화령 2가지 이름을 올려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고조선의 후예임을 뜻하는 이름이었고 동시에 아침 해가 뜨는 나라, 즉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명나라는 새 왕조를 인정했고 조공 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명실록에는 조선 국왕 이성계가 표문을 올려 조공하니 황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호는 사용하지 않고 명나라의 연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4대 외교의 기본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명나라는 중심이었고 조선은 스스로를 소중화, 즉 작은 중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굴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명나라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새 왕조의 첫 번째 과제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6조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개 부서가 국정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의정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였고 3사는 감찰과 간언을 담당했습니다. 조선 경국전에 제시된 청사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문과, 무과, 잡과를 통해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신분의 제약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양반 계층에서는 실력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고려 말 권문 세족의 세습적 독점과는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양 천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정도전은 풍수지리와 유교적 도시 계획을 결합하여 새 수도를 설계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6조 거리가 뻗어나가고 종묘와 사직이 좌우에 자리 잡았습니다. 1394년 천도가 완료되었고 조선은 비로소 물리적으로도 고려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조의 이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태조는 계비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정도전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왕자들, 특히 방원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자신이었는데 공이 없는 어린 이복 동생이 세자가 된 것입니다. 1398년 드디어 비극이 터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방원은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 공신들을 제거했고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도 죽였습니다. 태조는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함께 나라를 세운 동지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밤, 그것은 조선의 첫 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역성혁명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500년 고려가 끝나고 500년 조선이 시작되었지만 새 왕조 역시 피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 것입니다. 1392년 7월 17일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그날 한반도에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국호는 조선, 고조선의 정신을 잇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수창궁 정전에서 왕위에 올라 첫 교서를 반포했습니다.
태조실록에 실린 이 교서는 새 왕조의 이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짐이 덕이 없음에도 하늘의 명을 받들어 왕위에 올랐으니 오직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관리는 청렴하고 법은 공정하며 백성은 부유하고 나라는 강해야 한다. 태조는 즉시 정도전을 불렀습니다. 경이 그려온 새 나라의 그림을 이제 펼칠 때가 되었소. 고려의 폐단을 모두 씻어내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나라를 세웁시다. 정도전은 무릎을 꿇고 답했습니다. 전하, 신이 평생을 바쳐 준비해온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유교적 이상 국가, 법치가 지배하고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정도전은 이미 조선 경국전을 통해 새 나라의 청사진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정치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치 제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통치 구조, 관료제도, 군사제도, 경제정책, 형법, 외교 원칙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참고한 것은 주례, 대항연애 같은 고전 유교 경전들이었지만 그는 단순히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경험과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독창적인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중앙정부 조직의 개편이었습니다. 6조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2조는 인사를 담당했고 호조는 재정과 호적을, 예조는 외교와 교육을, 병조는 군사를, 형조는 사법을, 공조는 토목과 건설을 관장했습니다. 각 조에는 판서가 수장으로 있었고 참판과 참의가 보좌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의 기초가 된 이 체계는 조선 500년을 관통하는 행정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의정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3정승이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태조는 첫 영의정으로 백응념을 임명했고 좌의정에는 조준을, 우의정에는 김사영을 임명했습니다. 정도전은 판삼 군부사로서 군사권을 장악했습니다. 태조실록 1년 8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와 6조를 설치하니 이로써 국정의 체계가 바로 섰다. 고려에 혼란했던 관제가 일신되었다. 3사제도도 확립되었습니다. 사원부는 관리들을 감찰하고 사간원은 왕에게 간언하며 홍문관은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자문했습니다. 이 세 기관은 서로 견제하면서 권력의 독점을 막는 장치였습니다. 특히 사간원과 사원부의 언론 기능은 조선 정치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왕이라도 잘못하면 간관들이 거침없이 비판했고 왕은 이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갈등도 많았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왕권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입니다. 과거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고려에도 과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권문 세족의 자제들이 대부분의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조선은 이를 개혁하여 진정한 실력 중심의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문과는 소과와 대과로 나뉘었고 무과와 잡과도 별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를 거쳐 선발하는 엄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문과 대과는 3년마다 33명을 선발했고 무과는 매년 28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양반 신분이 아니면 응시 자체가 제한되었고 서얼서자와 얼자들도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제는 조선 사회의 신분 상승 통로로 기능했고 학문 연구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서원과 향교가 세워졌고 유학이 진정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제도는 이미 고려 말 조준이 시행한 과전법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를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관리들에게는 품계에 따라 과전을 지급했지만 이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즉 세금을 거둘 권리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었습니다.
또한 직전법을 시행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고 퇴직하면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태조실록 2년 조에는 과전법을 더욱 엄격히 시행하여 권세가들의 토지견병을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 중앙군은 의흥 3군부가 통괄했고 지방군은 병마절도사가 관리했습니다. 오위제가 시행되어 중위, 좌위, 우위, 전위, 후위의 5군단이 수도를 방위했습니다. 정도전은 진법이라는 병서를 저술하여 조선군의 전술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군대는 나라의 중대사이므로 왕이 직접 통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3군부가 실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법전 편찬도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육전이 1395년에 완성되었고 이것은 훗날 경국대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형법은 명나라의 대명률을 참고했지만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비 제도는 유지했지만 노비에 대한 형벌은 명나라보다 가볍게 했습니다. 태조실록은 법을 제정함에 있어 인을 근본으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큰 사업은 한양 천도였습니다. 개경은 고려의 수도였기에 구세력의 근거지였고 풍수지리상으로도 왕조가 바뀌면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태조는 정도전과 무학대사에게 새 수도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여러 후보지가 검토되었습니다. 계룡산 일대가 유력했지만 결국 한양이 선택되었습니다. 한양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했고 한강이 흘러물자 수송이 편리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고 남산이 안산이 되는 명당이었습니다. 1394년 10월 천도가 단행되었습니다. 태조실록 3년 10월 조의 기록입니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니 백관과 백성들이 모두 이주했다. 새 도읍은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경복궁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도전이 궁궐의 건물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정전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 사정전 깊이 생각하며 정사를 펼친다. 강령전왕이 편안히 쉰다. 교태전 왕비의 처소 등 모든 이름에는 유교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궁궐 앞에는 육조거리가 뻗어나갔고 종묘는 동쪽에, 사직은 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시는 곳으로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했습니다.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농업국가의 근본을 나타냈습니다. 정도전은 경제문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종묘와 사직은 나라의 근본이다. 왕은 조상의 은덕을 잊지 않고 백성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한다. 한양은 계획도시였습니다. 도성을 쌓고 사대문과 사소문을 세웠습니다. 동대문 흥인지문, 서대문 돈의문, 남대문 숭례문, 북대문 숙정문이 사방을 지켰고 해화문, 소이문, 광희문, 창희문이 보조적인 출입구가 되었습니다. 도성 안은 북촌과 남촌으로 나뉘었고 양반들은 주로 북촌에, 상인들은 남촌에 거주했습니다. 종로가 중심 거리가 되었고 시전이 열렸습니다. 한양 천도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고려와의 단절, 유교 이념의 구현, 왕조의 영속성에 대한 염원이 모두 한양이라는 도시 설계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외 관계도 안정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조공국으로 인정했고 책봉 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1393년 명나라 홍무제가 보낸 칙서가 도착했습니다. 조선 국왕 이성계는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다. 짐이 이를 가상히 여겨 정식으로 조선 국왕으로 책봉한다. 태조실록은 이를 외교의 큰 성과로 기록했습니다. 조공 관계는 굴욕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생존하는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정리되었습니다. 외구 문제는 여전했지만 조선은 회유와 강경책을 병행했습니다.
귀화한 외인들에게는 땅을 주고 정착시켰고 교역을 허용하여 왜구를 줄이려 했습니다. 동시에 이종무 같은 장군을 보내 왜구의 근거지를 토벌했습니다. 대마도 정벌 등을 통해 조선의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여진족과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태조는 여진족과 오랫동안 싸운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회유할 수 있는 부족은 회유하고 저항하는 부족은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국경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세종대에 완성되지만 태조 때 이미 그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러나 태조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동안 왕실 내부에서는 갈등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태조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가 낳은 6 아들 중 방우는 일찍 죽었고 방과 정종, 방해, 방간, 방원, 방현이 있었습니다.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방번과 방석이 있었습니다. 태조는 강씨를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조언을 받아들여 강씨의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392년 9월의 일이었습니다. 태조실록은 세자를 책봉하니 방석이었다. 나이 어리고 덕이 있다고 하여 선택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방원은 분노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한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공도 없는 어린 이복 동생이 세자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정도전은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분상으로는 왕권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방원의 군사력을 빼앗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1398년 마침내 폭풍이 터졌습니다. 8월 26일 밤 방원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개국 공신들이 살해당했고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태조실록은 이날의 참극을 기록하지만 구체적인 묘사는 피했습니다. 무인년 8월 26일 난이 일어났다. 여러 신하들이 죽었다. 태조는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함께 나라를 세운 동지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정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건국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왕좌의 무게는 태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새 왕조는 빛나는 이상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개경 궁궐에는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그날 밤 태조 이성계는 왕으로서 가장 참혹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5째 아들 방원이 일으킨 정변으로 그가 가장 사랑하던 막내 아들 방석과 7째 방번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함께 조선을 세운 동지 정도전, 남은, 심효생도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조실록은 이날의 기록을 간략히만 남겼지만 태조의 비통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상왕께서 통곡하시니 그 소리가 궁궐을 진동했다. 새벽녘 피로 물든 궁궐 안에서 태조는 방원을 마주했습니다. 방원은 무릎을 꿇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신은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도전이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뻔했습니다. 태조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공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동생들을, 나와 함께 나라를 세운 충신들을, 말을 잇지 못하고 태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도전의 죽음은 태조에게 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한 건축가였고 태조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동반자였습니다.
위화도 회군부터 조선 건국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삼봉집에 실린 정도전의 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새 나라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조선 경국전에서 왕은 이때 신하들이 협력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재상 중심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방언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남은과 심효생도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남은은 외교 문서를 작성하며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킨 인물이었고 심효생은 행정 실무에 능한 관료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려 말의 혼란을 목격하고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태종실록은 나중에 이들의 죽음을 정당화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방언의 행동을 지나쳤다고 여겼습니다. 태조는 왕위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좌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신하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왕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9월 5일 태조는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방과는 정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정종실록의 첫 기록입니다. 상왕께서 왕위를 물려주시니 정종 대왕이 즉위하셨다. 상왕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백성을 잘 돌보아라. 방과는 유약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순하고 방언과도 대립하지 않았기에 선택되었습니다. 실제로 정종 재위 2년 동안 실권은 방언이 쥐고 있었습니다. 방언은 정한대군으로서 정치를 좌우했고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에서 넷째 형 방간의 반란을 진압하며 더욱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1400년 11월 정종은 방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방언은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태조는 이 모든 일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상왕이 된 후 한양을 떠나 고향인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함경도의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곳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젊은 시절 여진족과 싸우며 무명의 장수로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상왕께서 함흥으로 가시니 신하들이 만류했으나 듣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흥에서 태조는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왕궁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그는 다시 무장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활을 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쌍활장이라 불리던 그 솜씨는 60대가 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활을 쏠 때만 그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맞추는 순간 짧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종 방언은 아버지를 개경으로 모셔오려 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지만 태조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함흥차사라는 고사성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태종이 보낸 사신들이 함흥에 가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태조가 사신들을 죽인 것은 아니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거나 태조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태종실록 즉위년 조에는 상왕께서 함흥에 계시며 돌아오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크게 근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방언은 자신의 아들이었고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들을 죽였고 충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왕으로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1401년 태조는 마침내 함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도 양주의 양녕대군 태종의 맏아들 사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한양 근처 수강궁으로 이주했습니다. 태종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피하면서도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태종실록 1년 11월 조에는 상왕께서 한양 근처로 오셨으나 궁궐에는 들어오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태조와 태종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태종은 효자였습니다. 비록 왕위를 얻기 위해 냉혹했지만 아버지를 섬기는 데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문안을 드렸고 좋은 음식과 약을 올렸습니다. 태조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방원이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종실록 곳곳에는 상왕께 문안을 드렸다. 상왕께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조는 여생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불교를 믿었던 그는 절에 자주 다녔고 승려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삼았지만 태조 개인적으로는 불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개성의 흥천사를 중창하고 신덕왕후 강씨를 위한 원찰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유학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태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종실록 5년 조에는 상왕께서 불사에 힘쓰시니 신하들이 간언했으나 듣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는 또한 신덕왕후를 그리워했습니다. 강씨는 1396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조는 그녀를 위해 한양 한복판에 거대한 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정동 일대입니다. 정릉이라 불린 이 능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도심에 위치했습니다. 태조의 강씨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즉위 후 이 능을 도성밖 지금의 정릉동으로 옮겼습니다. 도성 안에 능이 있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생모가 아닌 계모의 능을 격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1408년 태조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74세의 고령이었고 오랜 세월 전장에서 입은 상처들과 정신적 충격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5월 24일 태조는 창덕궁 별전 광연루에서 승하했습니다. 임종 자리에는 태종을 비롯한 아들들과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종실록 8년 5월 24일 조의 기록입니다. 상왕 태조 대왕께서 창덕궁에서 승하하시니 춘추 74세였다. 전하와 백관이 통곡하며 슬퍼했다. 대왕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조선을 개창하셨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염려하셨다. 태조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5개월 동안 상례가 진행되었고 10월에 건원릉에 안장되었습니다. 건원릉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하며 조선 왕조 최초의 왕릉입니다. 능의 이름 건원은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태종실록은 대왕을 건원릉에 모시니 하늘도 슬퍼하는 듯 비가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묘호는 태조, 시호는 강원지 인계운 성문 신무대왕이었습니다. 이 긴 시호 속에는 그의 생애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강원은 강건하고 현명하다는 뜻이고 지인은 지극히 어질다는 뜻이며 계우는 운을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문은 학문과 문화를 높였다는 것이고 신무는 신령스러운 무공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이 몇 글자 속에 담겼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는 500년 조선 왕조를 열었습니다. 한양이라는 새로운 수도를 세웠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했습니다. 과전법으로 토지 제도를 개혁했고 육조 체제로 행정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명나라와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북방의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업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고려라는 500년 왕조를 무너뜨리며 수많은 충신들이 죽었습니다. 정몽주, 이색, 최영 같은 고려의 충신들은 그를 역적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서로 죽였고 함께 나라를 세운 동지들도 피를 흘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그는 왕좌를 버려야 했습니다. 만년에 그는 쓸쓸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태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조선 왕조실록의 사관들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태조께서는 난세에 태어나 영웅의 기상으로 새 왕조를 여셨다.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아끼셨으니 성군이시다. 그러나 일부 유학자들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고려의 신하로서 주군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충의에 어긋난다.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들은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도 태조 개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더욱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태조를 한국사의 위대한 개혁가로 봅니다. 부패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연 혁명가라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는 그를 권력 욕심에 찬 반역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를 시대적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역적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는 동북의 변방에서 태어나 고려 최고의 명장이 되었고 마침내 새로운 왕조를 세운 건국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가 품었던 꿈,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전쟁으로 죽지 않는 나라, 정의로운 법이 지배하고 능력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씨앗이 되어 조선 500년 동안 자라났습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 정조의 개혁 정치, 실학자들의 백성을 위한 학문,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태조가 있었습니다. 건원능의 소나무들은 60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잠든 태조 이성계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마도 젊은 시절 함경도 벌판을 달리며 활을 쏘던 그때 백성들이 편안하게 농사짓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던 그 평화로운 풍경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왕좌보다 활을 쏘는 것이 더 편했던 무장, 권력보다 백성의 안녕을 더 걱정했던 지도자, 그가 바로 조선의 첫 왕 태조 이성계였습니다.